투자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이 공부를 몇 년까지 해야지 내가 실행 단계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분께서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저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년을 해야지 실행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강의를 듣잖아요. 부동산 뭐 강의를 듣고 지역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몇 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강의만 들어요. 겁이 나서 실행은 하지 못하고요. 내가 아직 완벽한 이 공부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투자를 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만 합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공부. 저는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그런 원리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투자를 위한 공부는요, 결국 그 목적이 투자예요. 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아, 이건 투자를 위한 사전 단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전 단계야. 결국 이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앞에 있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계속 어떤 그 원리를 찾게 되고 부동산은 왜 이렇게 흘러가지 계속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공부만 해서는 이 실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이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이 사전 단계, 사전 작업, 이 사전 작업을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훨씬 재밌어져요. 왜냐? 나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쵸? 훨씬 재밌어지고 훨씬 빨리 우리가 실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를 위한 공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 투자를 위한 이 공부, 결국 그 사전 작업, 이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 지역 선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매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이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나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여기가 미분양도 적고 향후 공급도 적고 지금 청약 경쟁률도 잘 나와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추려나가는 거예요. 추려나가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곳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미분양과 공급 중에서 미분양이 더 중요하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미분양이 급감을 하는 곳이어야 돼. 아니면 정말 미분양이 없는 곳이어야 돼. 두 번째 우선순위는 공급이 향후에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곳이어야 돼. 너무 많으면 안 돼. 뭐 그런 나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공급이 줄면 동그라미,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잘 나오는 곳이어야 돼. 여기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곳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저는 이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에는 그 매매 지수
지수의 그래프를 흐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저점 찍고 상승하는 곳인가, 이제 이런 기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면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제일 해당이 되는 동그라미가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일단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선정할 거잖아요. 한 개의 지역을 이분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결국에는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입지 분석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1등인 곳, 제일 비싼 곳부터 보면 돼요. 제일 비싼 곳.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대치동이 계속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이 대치동이 평당 1억인 거예요. 평당 지금 거의 1억이거든요. 그 1억인 아파트, 평당 1억인 아파트에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여기 지금 살펴봤더니 여기 너무 학원가가 되게 이 인근에 밀집이 되어 있구나. 여기 찾아봤더니 학군이 너무 잘 돼 있구나. 그런데 아파트에서 걸어 나가니까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바로 집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고 사람들은 이 가격을 받아주는구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좋은 곳들, 당장 내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좋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입지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입지를 보는 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돈이 적으니까 비싼 곳 보지 말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질문을 주신 분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가능한 곳만 보면 어떤 곳이 입지가 좋은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입지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적당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엄한 곳, 사면 안 되는 곳을 사가지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뭐 이런 평당 1억 하는 곳을 살 능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임장도 가보시고 계속 봐야 돼요. 보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주는구나.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입지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지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입지를 알게 됐어요. 그 지역의 입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아파트를 추려 나가야 돼요. 이 아파트를 추려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아까 봤던 입지가 좋은가. 두 번째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가격의 저평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정말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얘는 올랐어요. 내가 보려는 아파트가 만약에 B 아파트라 했을 때 이 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야 돼요. 비교를 하는데 보통은 얘가 올랐다고 해서 얘가 동시에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싼 곳, 이 수요의 힘에 의해서 비싼 곳부터 먼저 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다가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 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대장을 사면 좋긴 하지만 대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내가 대장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대장을 사지 않더라도 얘를 사더라도 얘가 예전에 비해서 대장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가격 격차가. 그러면 얘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비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추리는데요. 그걸 추린 다음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이제 그 투자금, 내 투자금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곳, 그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추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투자금이 1억 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1억으로 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요. 그 이상의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든다면 투자금 뭐 3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2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1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매매와 전세 차이가 이 투자금이 되잖아요. 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갭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갭이 줄어들 수 있어요. 3억 들던 게 2억 들 수 있고, 또 2억 들던 게 1억이 될 수 있고, 선택지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당장 투자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좀 좋은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작업,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딱 내 투자금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내 투자금보다 더 많이 드는 곳들도 일단 정리를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1등, 2등, 3등 아파트를 추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리는데, 이 추릴 때 정말 중요한 게 결국 기준이 들어가죠. 나의 기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보는 기준은 뭐 브랜드이냐, 여기가 대단지이냐, 그쵸? 여기가 상권이 좋으냐, 학군이 좋으냐,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기준들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연식이 새 것이냐,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대입해서 나만의 1등이든 3등을 딱 고르시고요. 거기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아, 나는 이걸 1등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1등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야 돼요. 그게 정말 나의 기준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1등이든 3등까지 추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의 원픽, 내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 했을 때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게 아니다, 나 당장은 조금 지켜보고 싶어 하면 이걸 나중에 모의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당장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투자를 위한 그 공부, 정말 투자를 위한 진정한 공부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결국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결국에는 실행을 하게 돼요. 실행. 근데 저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실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행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그 공부, 그 지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대입이 돼요. 대입. 그렇게 되면서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공부할 때 뭐 계약서를 쓸 땐 특이하게 이걸 넣으라고 했지, 전세를 맞출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부동산 소사니까 협상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모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서 이 지식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전에 요만했던 지식이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부동산 실력이 정말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실행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아까 앞에 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 공부를 위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나만의 원픽까지 정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제대로 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그 실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패라는 것도 사실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걸 살 때, 아파트를 고를 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 정말 그래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막 정말 수치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 도시에서 상위 30%에서 50% 안에 드는 거,
이런 것들 잘 선택했다고 하면 사실 실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뭐 그런 뭐 금리라던가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에 의해서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게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실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공부를 할 때 나는 이걸 실행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 분석하시고 아파트까지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1억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1억으로만 가능한 곳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금이 드는 곳들도 한번 계속 추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아파트들을 더 많이 뽑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더 빠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임장을 갔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나에게 맞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이렇게 임장을 하시거나 혼자 임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한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4번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단계부터 4단계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저는 이걸 이름을 붙이면 분위기 임장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분위기 임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지역의 분위기를 러프하게 가볍게 보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여행처럼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임장을 여행처럼 많이 다녔어요. 저희 가족 여행. 우리가 그냥 가족 여행 갈 거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평소에 공부하다가 궁금한 곳에 여행 가자 라고 생각을 했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저희 둘째 아이 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임장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분위기 임장으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지 않고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즐기면서 했냐면 일단은 임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특히 아이가 어린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임장 가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장을 할 때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최대한 내가 많이 보고 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차를 가지고 임장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운전하고요. 아이들은 뒤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놀고 저는 차 안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계속 지도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임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대전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임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도 보면 각 구가 있잖아요. 이 구의 대장 아파트 얘들은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얘들이 대장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당연히 동서남북 입지가 확실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각 구별 대장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아파트들은 무조건 보려고 했고요. 조금 더 본다고 했을 때는 그 구에서도 더 선호한 동이 있잖아요. 그 동의 대장 아파트. 동의 대장 아파트를 꼭 다 찍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구의 대장 아파트하고 그 구에 있는 동의 대장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보냐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아시라는 사이트에 보면 순위 분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대전이 궁금해라고 하면 대전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평수만 저는 조정을 해줬어요. 평수만 31에서 35평. 왜냐하면 비교 기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만 딱 해서 조회를 하면요. 그 구에 있는 대장과 동에 있는 대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가볍게 이제 표시해서 차로 쭉쭉쭉 봤습니다. 이렇게 쭉 차로 보다 보면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대전의 서구 둔산동이 가장 상급지잖아요. 여기가 좋은 입지예요. 근데 실제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쭉 안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학원가가 엄청나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지역 처음 가본다 하더라도 와, 여기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겠구나. 여기가 정말 학원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되게 선호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보면 둔산동 쪽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고 학원가도 잘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되게 선호하겠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확실히 거기는 아파트들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해보는 거죠. 와, 나중에 이쪽 인근에 만약 신축이 들어온다. 와, 그러면 여기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겠네. 이런 것까지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는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임장도 중요하지만 임장하면서 만약에 대전이면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많이 갔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엑스포 했던 그런 공원 이런 곳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카이스트 대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한번 가보는 거고, 여기 맛집 뭐 유명한 데가 성심당 여기 빵집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럼 다 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가족들의 추억도 만들면서 임장 여행으로 이렇게 다녀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2단계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웬만한 그런 대장 아파트도 보고 대전의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인 건 알고 있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구에 있는 아파트를 다 보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대장 아파트는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를 하나를 딱 정해요. 뭐 서구든 유성구든 하나를 딱 정하고요. 거기 있는 아파트들, 상위 30% 아파트들을 이제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상위 30% 아파트 계산할 때는 이 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 있잖아요. 이 대장 아파트의 평당가에다가 70%를 곱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상위 30%가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을 목록을 딱딱딱 만든 다음에 저희가 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요.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저는 동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런 아파트가 흩어져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런 아파트들을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동선을 짜는 거죠.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동선을 짭니다. 근데 동선을 짤 때도 팁을 드리면 저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안쪽부터 쭉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처럼 장거리 임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여기서 쭉쭉쭉쭉 빠져나오면서 보면 최대한 시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임장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아파트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을. 그러면 저는 사실 아파트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아파트는 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밖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밖이 입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아파트 앞에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걸으면서 그 아파트들의 동서남북을 봅니다. 이 동서남북에 지금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상권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의 종류는 어떻고 여기가 학원가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걸으면서 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 3단계는 조금 더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3단계부터 하고 임장 갔던 적도 있어요.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고 손품을 확실하게 팔고 임장을 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임장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장을 가기 전에 이 단계, 이 손품의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임장을 안 가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임장은 내가 처음에 가볍게 재밌게 가야지 내가 그 다음이 궁금해서 가게 되는구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3단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 웬만한 것들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의 저평가 여부를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 가격의 저평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구의 대장 아파트를 딱 찍습니다. 이 대장 아파트와 대장이 아닌 아파트 있잖아요. 대장이 아닌 아파트. 이 가격을 비교합니다. 요즘에 보면 마실에서도 여러 아파트 비교를 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대장과 그 대장이 아닌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만약에 보통 그런 도시의 흐름이 봤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곳이 대장 아파트예요.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오르진 않거든요. 그럼 대장이 먼저 오르게 되면요. 이게 오르고 나중에 다음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이 이 사이에 이제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가격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대장이긴 하지만 대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사실 굳이 대장을 살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덜 오른 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했던 이 투자금 대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의 저평가가 된 곳을 찾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심 단지를 추립니다. 1차적으로는 이 가격의 저평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입지를 확실히 보는 거예요.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입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지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입지 분석도 손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 보면요. 학군이라던가 상권, 학원가 이런 거 다 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런 아파트의 입지가 어떤가를 보면서 관심 단지를 추립니다. 네 번째는 임장이 저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이제 전화 임장과 현장 임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면 이 현장 임장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현장 임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잘 몰라요. 손님도 안 팔았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투자할지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현장 임장을 많이 간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단계를 밟으면 확실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지만 내가 사는 곳만큼 더 친숙해지고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미 이 3단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후보의 아파트들을 정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소장님에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딱 정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나는 얘가 1등이야, 얘가 2등이야, 얘가 3등이야.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가 학원가가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난 얘한테 더 점수를 줄 거야. 아니면 나는 얘는 대단지에다가 얘가 브랜드이니까 얘한테 더 점수를 줄 거야.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물을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매물 전수조사. 저는 이 매물 전수조사를 일단은 1차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만약에 제가 33평을 산다 하면 이 33평으로 딱 정해놓고 이 매물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적었어요.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일단 다 적었습니다. 여기가 몇 동, 몇 호인데 얼마에 나왔다. 쭉 적어요. 이렇게 적다 보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여기가 층도 괜찮은데 여기 왜 더 저렴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후보로 적습니다. 그렇게 추려놓고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에게 전화 임장을 합니다. 전화 임장을 해서 그때 저 구체적으로 매물에 대해서 더 받아봅니다. 뭐 금매가 있는지 더 괜찮은 게 있는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또 전화를 돌리다 보면 나와 조금 더 잘 맞는 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장님에게 방문 예약을 해요. 방문 예약. 언제 제가 요때 방문하겠습니다. 방문 예약을 하면 좋은 점이 소장님들이 제가 어떤 아파트가 좋다고 했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매물까지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매물들도 다 장부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추려놔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둡니다. 준비를 해두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날짜에 방문을 하면 그 매물 바로 보여주면서 바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확실하게 이거 살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확실히 거래가 되는 거, 나의 투자금만 맞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딱 추려가지고 결국에는 투자까지 내 집 마련이든 그 실행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저는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이제 임장이라고 해서 한 번 가서 다 봐야지.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특히 뭐 서울이든 광역시든 큰 도시들은요,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을 갈 때요, 나 여기 또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여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가시면요, 너무 조급해지고요. 사실 너무 조급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 단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1단계는 분위기 임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고요. 맛집도 가보고 이 지역의 즐길거리도 즐기면서 좀 여행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2단계는 구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 구에서 상위 30%의 아파트들을 딱딱딱딱 지도에 표시를 하시고요.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그 아파트들의 동서남북을 보는 겁니다. 3단계는 일단 그런 아파트들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격이 저평가된 아파트,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이걸 손품을 팔면서 나만의 1등이든 3등 관심 아파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전화 임장과 현장 임장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관심 아파트 1등부터 3등까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의 구체적인 매물을 받아보고 현장 임장까지 하면서 부동산 방문도 해서 매물을 받아보고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해비티님 영상 및 집필하신 책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미분양, 입주 물량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도시가 미분양 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입주 물량이 올해는 평균보다 이제 미달이지만 24년, 25년에 평균 수요량을 넘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하면 2년 뒤에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 텐데 이때 지금 24년에 사서 26년에 파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살려는 시점에 미분양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다고 하면 사는 게 맞을까요? 책으로 공부하는데 책에는 미분양 수치와 입주 물량을 체크해서 떨어질 때가 적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의 흐름을 분석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미분양 수치하고요. 미분양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미분양은 수요를 의미해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이 생기지 않겠죠.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요가 없다면 미분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입주 물량은 결국 공급이에요. 공급. 당연히 그 지역에 공급이 없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승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지표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지역에 우리가 이 흐름을 분석할 때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2가지가 다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가 지역들을 분석해보면 이 2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은 미분양은 현저하게 이렇게 막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년, 3년의 공급 물량을 봤을 때 공급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미분양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입주 물량이 향후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떤 그 한 지역을 정해서요. 그 지역의 과거를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정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미분양이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입주 물량이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중요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미분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미분양이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향후에 2년, 3년 이내에 많아진다 했을 때는 이 미분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이 내가 투자를 하려는 그 지역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게 미분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향후의 공급 물량은 줄어들어요. 이런 케이스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 확실하게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케이스에 보면 수요가 확실하게 이렇게 생기는 곳들, 많아지는 곳들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수요에 의해서 이 공급이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요. 소진. 하지만 반대 케이스로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상승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입주 물량을 보실 때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입주 물량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한 도시의 평균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아직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내년에는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 평균 이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 이런 지역은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는가, 내 집 마련도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입주 물량이 어디에 입주를 하는 물량인가예요. 어디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물량이 많아지면 여기는 투자하면 안 돼, 집을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이 공급되는 물량들이요, 그 도시에서 정말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곳, 저희가 만약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시에서 만약 구가 있다고 하면 그 구의 최고 평당가 기준으로 상위 30%에 드는 곳인가, 아니면 뭐 구가 없는 작은 도시라 했을 때는 그 도시 전체에서 그래도 상위 50% 정도에는 드는 곳인가, 그런 곳에 공급되는 곳인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는 수요가 그래도 많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소진. 그래서 항상 입주 물량 보실 때는 어디에 여기 입주를 하는 물량인가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물량 데이터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이 물량이 어디에 입주를 하는 물량인가, 그걸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보시면 그 평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여기 저희가 항상 흐름을 볼 때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사진 자료 다 넣어 드릴게요. 매매지수 그래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미분양 그래프 하고요. 세 번째로 입주 물량 그래프. 이 세 가지를요, 대입을 해서요, 이 수치들이 이 매매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뭐 과거에 이 매매 지수 그래프에 이 수치들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걸 이제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가격 분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평택의 매매 가격 지수를 딱 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18년을 기점으로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쭉 하락을 하다가요, 쭉 가다가 한 20년 12월경부터 저점 찍고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 이제 요때 이제 상승했던 요 구간의 미분양과 입주 물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미분양 그래프를 보시면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미분양이요, 거의 2019년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감을 해서 쭉 이제 미분양이 요 시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때 저점이던 요 시기에는 사실 미분양이 거의 292개 정도로 정말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분양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20년, 21년, 22년 요때까지 거의 그 평균 그 저희 입주 물량 수치보다요 다 높았어요. 여기가 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 리스크는 공급은 많았어요. 요 시기에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은 많았는데 이 시기에 미분양은 거의 급감을 한 상태죠. 그래서 공급은 많았지만 미분양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확실하게 반등을 한 거예요, 평택이.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보다 미분양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요때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공급이 어디에 몰려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 물량들이요. 그 고덕 신도시. 저희 평택에서 제일 좋은 곳이 고덕 신도시잖아요.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평택 사람들은 다 고덕 신도시 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확실히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미분양으로 딱 가지 않고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분양이냐 입주 물량 이걸 볼 때 둘 다 줄어들면 좋긴 하지만 좀 더 우선순위를 준다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다 라는 것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24년도에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이걸 얘는 그 2년 뒤인 26년에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투자할 때 나 요거 지금 사서 딱 2년 돼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신다 하면 전세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2년 살고 플러스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갱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2년 뒤에 팔고 싶은데 2년 뒤에 못 팔아요. 강제적으로 2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2년 뒤에 지금 나는 이 지역이 확실히 반등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산 가격이 다 빠졌죠. 빠지고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 못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내가 손절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이게 손해보고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정말 작은 갭으로 뭐 정말 무피 투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갭 1,000만 원으로 하는 투자도 있고요. 소액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린 투자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투자를 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때는 장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고 나서 뭐 몇천만 원씩 오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기준. 그게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자. 만약에 제가 1억이란 돈이 있잖아요. 이걸 쪼개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것.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고 제일 좋은 거 사면 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지역 안에선 수요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자산 가격이 다 빠질 땐 얘도 빠지겠죠. 근데 회복이 빨라요. 결국 회복이 되고요. 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얘는 상승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팔고 싶어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매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 투자를 할 때 그냥 장기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나는 이 좋은 물건을 모아간다.
사실 저도 투자를 계속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뭐 상품성이 좀 더 좋고 좋은 걸 사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더라도 얘들은 확실히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되고 점점 더 그 이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거 사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나는 갖고 가는데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얘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산이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이걸 2년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흐름 분석을 할 때, 투자를 하려고 할 때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2가지,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면 이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부터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쪼개서 여러 개를 사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이것을 내가 좀 모아간다. 내 자산을 계속 불려간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기간이라는 그 기준 또한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방향을 잡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그런 단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무작정 실행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장 내가 빨리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더웠던 여름에 아이 2명을 데리고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계속 봤고요. 계속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잘못 계약을 해서 전세도 못 맞추고 이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잘못 분양을 받아가지고 안 팔려서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해서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막연했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예전보다는 부동산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경험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제가 그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가장 먼저 했던 1단계. 저는 부동산 책을 먼저 봤어요. 책. 근데 이 책을 볼 때도 사실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는 월세에 살고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책값이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동네에 정말 도서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가 정말 다 새 책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가진 않아요. 저한테 오히려 그게 되게 기회였던 거죠. 제가 항상 여기를 가면 새 책들이 있고요. 얼마든지 제가 그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 경제, 경영 코너로 갔어요. 거기 코너가 딱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테크부터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는 그 책들만 다 봤습니다. 거기 도서관에서 쭉 읽다가 이건 내가 정말 집에 가져가서 봐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요. 집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갈 때는 정말 커다란 배낭 있잖아요. 배낭. 이걸 들고 갔어요. 보통 그 도서관에 가면 한 사람당 10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4인 가족이면 이걸 40권을 빌릴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책도 많이 빌리고 저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빌려가지고 항상 그 배낭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새벽에 읽었어요. 새벽. 제가 이때부터 이제 새벽 4시 기상을 했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 사실 그때는 제가 정해진 루틴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새벽 기상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부동산 책만 읽었어요. 이것만.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걸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책만 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책을 파시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알게 돼요. 어느 순간 딱 잡히는 그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 부동산은 우리가 볼 때 뭐 매매 지수라는 것을 보고 미분양을 보고 공급 물량을 보고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숲을 봐야 되는구나. 이 숲이라는 건 그 지역이에요. 이게 항상 큰 걸 보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만 알게 된 것만 해도 저에게 큰 깨달음인 거예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고요.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때 기준은 확실히 이 책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냥 본인의 경험만 적은 것도 있고요. 그냥 너무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론이 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이 방법론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책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책상 옆에 뒀어요. 책상 옆에 두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띠지를 붙이거나 접어가지고 놔뒀어요. 다음에 또 봐야지.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봐야지. 이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행운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딱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었을 때부터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안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어요. 보면 뭐 게임 영상이나 아이들 장난감 영상 이런 거 보잖아요. 왜 이런 거 보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혹시나 이 유튜브에 내가 궁금해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채널이 있을까? 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많은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그 채널을 하나씩 그냥 봤어요.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왠지 신뢰가 가는데 이런 채널이 있는 거예요. 제 기준은 어땠냐면요. 내가 채널을 찾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어야 된다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히 지금 성과가 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게 저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널만 봤던 것 같아요. 그 채널의 영상들을 보는데 현재 뭐 계속 업로드되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과거의 영상부터 계속 봤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제가 그 채널을 찾을 때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당연히 제가 읽어봤겠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사람의 영상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책으로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걸 비교해봤을 때 영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게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직접 지도도 보여주고요. 매물도 이런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확실히 그냥 글로 읽었을 때보다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진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진짜 돈을 받고 제공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무료라고? 와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항상 그 감사함의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신기했던 일이 그 사람과 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아주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공짜로 정말 유튜브로 공부도 하면서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에게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유튜브로 무료로 공부를 했습니다. 3단계는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가 좋긴 한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뭐 보통 뭐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했을 때 다 그 주제별로 다 이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게 궁금한데 그런 영상을 찾기도 힘들고 이게 쭉 그 기초부터 뭐 심화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되게 흩어져 있다. 되게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 지식들을 연결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된 거죠.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실패한 투자였지만 실행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저는 수시로 임장을 다녔어요. 전국으로. 전국 임장을 다녔잖아요. 이게 제가 쌓여 있잖아요. 다만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 지식이 되게 산발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요. 모든 것들이요. 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이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지식이 또 연결이 되면서 제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제 지식이 급성장. 제가 정말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준다 했을 때 되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딱 들으면서 내가 되게 급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도 사실 저는 근데 한 군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만약에 내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마다 이걸 분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인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그것도 나에게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 사실 이 4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까지 들었잖아요. 그 사실 강의까지 이제 들었다고 하면 아까 제가 급성장을 했다 했잖아요. 충분히 저는 실행까지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머뭇거려요. 가장 크게 머뭇거린 이유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대요. 그 원리를 알겠대요. 이걸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실행 경험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초보인 분들은 그 실행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원리는 있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좋았던 방법이 그 과제를 주는 그런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이걸 계속 운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주 그냥 과제를 드려요. 다른 거 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과제를 드리거든요. 이분들은 그걸 계속 해야 돼요. 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처를 찾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원픽은 어디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고 이유까지 다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쭉 하잖아요. 이 실행하는 실행률이 정말 커져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해보는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내 기준이 명확해지거든요. 기준이 생기죠.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나는 이걸 살려고 하지? 그 기준이 명확해져요. 그럼 결국에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스터디가 없다 했을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변에 뭐 부동산 관심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을 때는 내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흐름부터 보고 입지 보고 아파트 분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지역을 나눠가지고 뭐 이번에는 이 지역을 하고 다음에는 이 지역을 하고 해보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막 4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행까지 감에 있어서 힘들지가 않아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사실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이 단계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단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빠지진 않아요.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거나 투자를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1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2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3단계구나. 내가 인지를 하면요. 내가 다음에 내가 저 단계로 가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 방향성이 잡히면 제가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단기간에 정말 급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서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소치님들에게 좀 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1단계는 책을 읽는 거고요. 2단계는 유튜브로 무료로 공부를 하고 3단계는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내가 스스로 과제를 딱 정해가지고 지역들을 분석하고 결국 나만의 원픽을 정해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소치님들께서는 이 단계별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눈잼 치고 저처럼 이 단계별로 해보시면 분명히 단기간에 정말 급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